지금 이 순간에도 보도블록 틈새, 정원 가장자리 혹은 어느 집 현관문 옆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보고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골칫거리라고 말이죠. 잔디밭을 침범하기 전에 뽑아내거나 데우거나 화학약품을 뿌려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식물 단 1인분에 하루 권장 비타민 K 최대 639%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50%가 아닙니다. 100%도 아닙니다. 무려 649%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식물은 우유보다 많은 칼슘, 시금치보다 많은 철분, 바나나보다 많은 칼륨을 제공합니다. 잎은 먹을 수 있습니다. 뿌리도 사용됩니다. 줄기도 활용됩니다. 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의 의사들은 간 관련 질환에 이 식물을 처방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들은 피를 맑게 하는데 이를 사용했습니다. 아랍의 치료사들은 이미 10세기에 이 식물의 효능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그들은 우연이 아니라 귀중한 화물로서 이 식물의 씨앗을 챙겼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잡초가 아니었습니다. 식량이었습니다. 약이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중한 식물이 도대체 언제부터 현대 정원의 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 해답은 들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1944년 미국 화학전 부대는 군사생물무기연구소에서 합성 화합물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살포로 이 식물의 최대 95%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학 회사들은 이 발견을 상업용 제품으로 탈바꿈시켜 수백만 가구에 판매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은 지구상에서 영양소가 가장 밀집된 식물 중 하나를 제거해야 한다고 여러 세대에 걸쳐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뒤집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파괴하려고 애썼던 그것이 사실은 당신의 발밑에서 무료로 자라나는 가장 오래된 약 중 하나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민들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들레의 학명은 타락사쿰 오피키날레 타락사춤 오피시나레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타락사쿰이라는 단어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쓴맛이 나는 약초라는 개념과 연결된 고대 의학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오피키날레 오피시나레는 약효를 인정받은 식물에만 부여되는 라틴어 분류 명칭이었습니다. 즉, 학명조차도 현대 사회가 잊어버린 듯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식물은 정원의 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천연 약국으로 태어났습니다. 일반적인 이름인 민들레 디엔테 데 레온는 잎의 톱니 모양이 사자의 이빨과 비슷하다고 하여 프랑스어 덴트 드 라이온에서 유래했습니다. 누군가 이 식물을 잡초라고 부르기 훨씬 전부터 이 식물은 이미 수백만 년 동안 유라시아에서 살아남아 적응하고 번식하며 역사를 통해 인류와 함께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를 재배했습니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그리스에서 이를 권장했습니다. 로마의 의사들은 간 질환, 소화 문제, 피부병 치료에 이를 사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 민들레는 수세기 동안 간, 혈액, 피부의 열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시원한 성질의 약초로 알려져 왔습니다. 심지어 현대 중국 약전에도 수많은 공식 조제약과 승인된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랍 세계에서는 11세기 의사들이 재배법을 개량하고 여러 지역으로 그 용도를 확대했습니다. 아메리카의 많은 원주민 국가들에게 민들레는 식량이자 치료제였습니다.
신장 문제, 염증, 속쓰림, 피부 질환에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민들레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재배하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는 원예 단체까지 생겨났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유럽에서 이 식물은 훨씬 더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식량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긴 겨울이 지나고 차가운 땅에서 돋아나는 첫 민들레 잎은 칼슘, 칼륨, 비타민 C의 필수적인 공급원이었습니다. 수도승들은 저장된 곡물과 소금에 절인 고기만 먹으며 몇 달을 보낸 후 간과 소화 기능을 돕기 위해 민들레 잎과 뿌리로 쓴맛이 나는 강장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이주민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약초 정원에 의도적으로 민들레 씨앗을 심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민들레는 일상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열이 날 때 쓰였습니다. 치통에도 쓰였습니다. 피로 회복에도 쓰였습니다. 슬픔을 달래는 데도 쓰였습니다. 매일의 식사에도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이 다시금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토록 많은 문명에서 존중받던 식물이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파괴하는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었을까요? 민들레의 영양 성분은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생잎 100g, 약 2컵 분량은 10,000톤 국제 단위 IU 이상의 비타민 A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일 권장량의 300%가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비타민 K입니다. 같은 양의 약 778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채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농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일일 권장량의 649%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밟고 지나가는 식물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칼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민들레 잎 후 100g에는 약 187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양의 전유에는 약 125mg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영양 공급원으로 여기는 시금치에는 약 98mg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에 있어서 민들레는 우유를 능가하며 시금치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한 100g당 약 3.1mg의 철분을 제공합니다. 시금치보다 많습니다. 당근보다도 몇 배나 많습니다. 칼륨 함량은 약 397mg으로 무게 대비 바나나를 능가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군을 비롯해 뿌리에는 이눌린이라는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이눌린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더 균형 잡힌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이 100g당 약 45칼로리에 불과한 식물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화분에 심을 필요가 없는 식물입니다. 비싼 비료를 요구하지 않는 식물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나오지 않는 식물입니다. 매년 길가, 들판, 마당에 그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식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발밑에서 무료로 자라는 영양 공급원은 무시한 채 영양제, 그린 스무디, 수입 채소에 돈을 지불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아무도 우리에게 그것을 식량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골칫거리로 보도록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 전체가 약을 쓰레기처럼 보는 법을 배우게 되면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사용했을 것을 파괴하는 데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양학적 사실조차도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민들레는 고대 치료사들과 농민 가족들의 관심만 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 연구실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구원들은 이 식물을 훨씬 더 큰 질문의 중심에 다시 올려놓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잔디 산업이 수십 년 동안 지우려고 애써온 이 잡초가 또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2012년 온타리오주 윈저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많은 사람들이 민들레 뿌리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실 환경에서 인간의 대장암 세포에 민들레 뿌리 수용성 추출물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찰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48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추출물은 분석된 암세포의 95% 이상에서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비암세포는 같은 방식으로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독성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연구원들은 동물 모델로 넘어갔습니다. 경구용 민들레 뿌리 추출물을 투여받은 쥐는 대조군에 비해 종양 성장이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단일 생물학적 경로에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추출물은 여러 세포 사멸 신호를 동시에 활성화했는데 이는 많은 제약 화합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들레 뿌리 추출물은 캐나다에서 혈액암에 대한 임상 1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시하기 어려운 모순이 나타납니다. 정원, 길가, 버려진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그 의학적 잠재력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잔디밭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슈퍼마켓에 이 식물이 없을까요? 왜 모든 약국에 없을까요? 왜 학교, 병원, 가정의 민들레로 가득한 약초 정원이 없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를 1942년으로 데려갑니다. 그해 미군은 생물무기연구센터로 메릴랜드주 프레더릭의 캠프 데트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포트 데트릭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농작물과 초목을 파괴하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1000개가 넘는 합성 화학 물질이 테스트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2,4D로 알려진 2,4-빈사 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이라는 화합물이 있었습니다. 초기 아이디어는 농작물을 파괴하여 적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세마티는 많은 벼과 식물은 그대로 두면서 화렵식물만 죽였습니다. 1944년 잔디밭에 이 화합물을 뿌렸을 때 잔디는 파괴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살포로 민들레의 약 95%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맥락에서 탄생한 물질이 가정의 정원이라는 새로운 목적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1945년 화학 회사들은 민간 시장에 관겹 제초제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광고는 잡초를 현대 가정의 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더 이상 약용 식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침입자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유죄인 무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라져 마땅한 무언가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러티브는 한때 식량이자 약이었으며 생존의 상징이었던 식물과 수백만 가족의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도록 배운 것들 중 그것이 해로워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의 파괴를 팔아 수익을 낼 방법을 찾았기 때문인 것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돈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이야기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민들레 없는 잔디밭은 단순한 미적 취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비즈니스입니다. 미국의 잔디 관리 시장은 매년 수백억 달러의 규모를 움직입니다. 제초제 시장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수백만 가구가 화렵 식물을 제거하고 잔디를 균일하게 유지하며 수십 년 동안 질서, 청결, 성공의 상징으로 제시되었던 완벽한 정원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제품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은 정원 용품에 매년 수백 달러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비타민 K, 칼슘, 철분, 칼륨, 비타민 C,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를 무료로 제공하는 식물을 죽이는 데 쓰입니다. 즉, 과거에는 식량으로 채집했을 것을 파괴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가정의 상비약이었던 것을 제거하기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화학 물질에 의존하는 정원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동시에 땅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영양 공급원 중 하나를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돈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도 측정됩니다. 매년 엄청난 양의 살충제와 제초제가 잔디밭, 정원, 주거 공간에 뿌려집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뿌려진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먼지에 달라붙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초에 목표물이 아니었던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야생 조류, 곤충, 수분 매개자들은 이러한 침묵의 대가의 일부입니다. 민들레는 봄에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 중 하나입니다. 벌과 다른 수분 매개자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식량원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노란 꽃은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수개월의 추위 끝에 얻는 생존입니다. 우리가 민들레를 대량으로 죽일 때 우리는 단순히 정원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계절의 첫 번째 식탁 중 하나를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분 매개자들이 식량을 잃으면 전체 자연의 사슬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수분 매개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수정되는 식물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정되는 식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씨앗이 줄어들고 열매가 줄어들며 주변의 생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당에서의 단순한 미적 결정처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큰 시스템 내에서는 작은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출 문제도 있습니다. 원래 화학전의 논리 속에서 개발된 EC-D 화합물은 가정 내 공기 샘플과 많은 집의 잔류물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인구의 소변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제초제가 잔디밭에서 마른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거실의 먼지 속에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숨쉬는 공기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흙 속에서, 그토록 일상적인 결정이 이렇게까지 멀리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사람들의 몸속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단순히 민들레가 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정원을 뒤에 남기고 싶습니까? 완벽하게 푸르고 고요하며 화학 물질로 처리된 정원입니까? 아니면 땅이 숨을 쉬고 벌들이 돌아오며 오래된 식물이 항상 있었던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정원입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식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초봄이 되면 민들레의 첫 잎이 땅에서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잎을 채취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꽃대가 올라오기 전 로제트 방사상으로 퍼진 잎이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어린 잎은 보통 더 연하고 쓴맛이 덜해 먹기에 좋습니다. 제초제, 살충제 또는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정원이나 깨끗한 들판 혹은 잘 아는 자연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의 형태를 살펴보세요. 잎은 땅에 붙어 로제트 모양으로 자라며 그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는 정확히 사자의 이빨을 연상시킵니다. 주방 가위로 자르거나 손으로 부드럽게 뜯어낼 수 있습니다. 아직 수분을 머금고 있어 맛이 더 부드러운 아침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다음 찬물로 깨끗이 씻으세요. 그러면 잡초처럼 보이던 것이 순식간에 신선한 채소로 변합니다. 올리브 오일, 레몬, 마늘을 곁들여 샐러드로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기름, 식초, 소금과 함께 볶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수프나 스크램블 에그에 섞거나 호두와 치즈를 넣어 페스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식량이 아닙니다. 수세대 동안 많은 가족이 이를 일상적인 식탁의 일부로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잎이 식량이라면 뿌리는 민들레의 오래된 의학적 명성의 상당 부분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뿌리를 채취하려면 작은 수공구로 밑동 주변의 흙을 느슨하게 한 다음 조심스럽게 당기세요. 주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 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력은 이 식물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민들레는 단단한 흙을 뚫고 깊은 곳에서 미네랄을 찾으며 다른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생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뿌리를 찬물로 씻고 작게 자른 뒤 부러질 정도로 바삭해질 때까지 저온에서 건조하세요. 그런 다음 더 짙은 색을 띠고 커피와 비슷한 깊고 흙내음 나는 향이 날 때까지 가볍게 볶습니다. 그런 다음 갈아서 뜨거운 물에 몇 분간 우려냅니다. 이렇게 하면 카페인이 없고 강렬한 맛을 내며 전통적으로 소화기능 개선과 관련된 프리바이오틱 이눌린이 함유된 음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 매장에서는 말린 민들레 뿌리가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뿌리가 여러분의 정원 한 구석에서 무료로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개화기가 오면 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 꽃송이는 완전히 피어난 건조한 아침에 채취할 수 있습니다. 쓴맛을 피하기 위해 녹색 부분에서 꽃잎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꽃잎으로 차, 시럽, 홈메이드 와인, 식물성 꿀을 만들거나 반죽을 입혀 버터에 튀긴 꽃 요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의 식물이 샐러드용 IP, 음료용 뿌리, 차, 시럽, 튀김 및 전통 요리용 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특정 브랜드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10년 후에 여러분의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입구에는 화학 방제 서비스 트럭이 없습니다. 차고에는 제초제 포대가 없습니다. 작은 노란 꽃들 사이로 꿀벌들이 날아다닙니다. 어떤 잎을 채취하고 어떤 잎을 수분 매개자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지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커피 메이커 옆에는 볶은 뿌리가 담긴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는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의사들이 알고 있던 것,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것, 순례자들이 대서양을 건너 가져온 것, 현대 산업이 여러분에게 미워하도록 설득하려 했던 것. 민들레는 잡초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잡초였던 적이 없습니다. 수백만 년을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영양을 공급합니다. 함께합니다. 견뎌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한 채 파괴하는 것을 멈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 봄 약을 뿌리기 전에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골칫거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약국일지도 모릅니다.